당장은 중국의 4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95년 초봄 산문출 판사하 너른 마당은 복사꽃이 한창이다. 야트막한 정동 언덕백이지만 노란 산수유가 지고 나면 하얀 삼법꽃이 피었다가 다시 지고 분홍 복사꽃이 어김없이 피었다. 어린 학생 몇이 마당을 거닐며 복사꽃을 감상하고 있다. 봄날 오후의 나른함을 잊은 채 상호는 요 며칠 시간이 날 때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영문 활자를 들었다 놨다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흐트러뜨리고 다시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눈치다. 그때 마침 이승구가 들어왔다. 상우 형님 뭐 하세요? 승구 왔구나. 며칠 전에 지난 월간지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에서 헐버트 선생님이 기고한 더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글을 봤어. 우리 원문의 초성, 중성, 종성이 영어 알파벳과 다름없다는 건데 불현듯 원문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지 않고 영어처럼 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은 각 음절 단위로 활자가 필요하지만 풀었으면 활자는 자음과 모음 세트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활자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인쇄가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질 거야. 지난번에 계일 선생님이 번역한 천노역정 순원문본을 인쇄하기 위해 목판 200여 장을 판각하는데 말이야. 숙련된 정자들이 원고를 종이에 써서 판목에 붙이고 각수들이 새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어 알파벳에 비해 원문 자모를 기능적으로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 아이고, 형님. 신학문 공부와 인쇄소 일로도 바쁠 텐데 뭘 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궁리합니까? 쉬엄쉬엄 합시다. 승구가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상호는 씩 웃으며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당겨 승구 쪽으로 민다. 마침 너 잘 왔다. 여기 좀 앉거라. 궁금한 게 있다. 노노. 저는 골치 아픈 건 싫습니다. 아냐, 그런 건 아니고. 너 영어 발음이 빼어난데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게냐? 승구가의 이를 드러내며 휘죽 웃었다. 그런 질문이라면 괜찮습니다. 남들이 자꾸 물어봐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중국어를 배워 성조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귀에는 서양인이 영어로 말하는 게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영어는 억양 때문에 리듬을 타는데 중국어도 성조가 있어서 음의 높낮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조 훈련을 많이 한 덕분인지 저도 영어로 발음할 때 리듬을 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종종 티격태격하는 장난기 많은 승구지만 이럴 때는 제법 어른스러웠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한문이 영어와 어순도 같으므로 영어를 잘하겠구나. 그렇게 승구는 자신이 없는 듯 그 대목에서 말꼬리를 흐렸다. 사역원 한어가 생도 출신인 승구는 작년 가을에 상우와 같이 배제학당에 입학했다. 가보개혁으로 사역원이 폐지되자 중국어에서 영어로 방향을 튼 것이다. 덩치는 또래에 비해 커서 상우만 하지만 나이는 3살 어렸다. 우문 연구에 관심이 많은 상우는 승구가 사역원에서 배웠다는 중국어가 교재 중 가장 인기가 있던 노걸대와 박통사 언해본도 빌려서 훑어봤다. 노걸대는 초급 교재로 모시, 말, 인삼을 중국으로 팔러가는 고려 상인의 여행을 다룬 비즈니스 회화책이고 박통사는 중국인의 생활 풍습과 제도 등 일상생활에 관한 문답이 주인 중급 회화 교재이다. 두 건 모두 개별 한자마다 정음과 소금 2가지 한자 발음을 언문으로 달고 각 문장 혹은 구절 아래 2줄로 언문 해석도 달아놓았다. 이처럼 외국어 학습 교재의 언문으로 발음을 표기하고 해석을 붙여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사역원 어학서를 정비한 인물은 조선 중종 때 역관 출신 최세진이다. 주로 흥얼흥얼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조선의 역관들에게 언문으로 정확하게 표기한 중국어 도금은 큰 도움이 되었다. 상호는 영어 기본서 리더 제1권을 처음 배울 때 어려운 영어 단어나 문장 바로 위에 언문으로 발음을 달고 아래는 언문으로 해석을 적었다. 그런데 노걸대은혜와 박통사은혜는 아예 교과서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시대를 달리해도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은 비슷했다. 흥미로운 건 사역원 내에 있던 우어청이었다. 우어는 서로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뜻이다. 승구말로는 선생부터 학생까지 우리말 대신 중국어로만 대화하는
말 그대로 집중적인 학습으로 중국말을 잘하는 전문 통사를 양성하는 별도 기관이었다고 한다. 말 중심으로 그것도 해당 외국어로 가르쳤다는 건 서양인 교사들이 영어로 신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법과 다를 바 없었다. 업문의 중요성과 선조들의 지혜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산문 출판사는 업문, 영어, 중국어의 세 가지 언어로 출판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미이미 출판사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다. 1885년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본당 지하에 인쇄소를 두고 학생들에게 인쇄소 일을 맡겨 학비를 스스로 벌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자립 정신을 길러주자는 취지다. 인쇄 수요가 늘어 본당 뒤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했다. 상호는 학과 수업을 마치면 인쇄소로 달려가 변습공으로 조판 업무를 배우며 업문 연구를 계속해 훗날 국어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호는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알파벳의 성질과 문법 설명을 업문에도 적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인 건 헐버트 선생의 업문에 관심이 많다는 점과 업문 연구 자료 다수를 그가 발행하고 있는 영문 월간지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기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더 코리안 알파벳 자료를 우연찮게 보고 세상 모든 문자가 형상은 전혀 다르지만 보편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점에 대해 헐버트 선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40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도 그걸 아신 겁니다. 한자문화권에서 원문 알파벳을 창제했다는 건 가히 인류사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참호와 관련해서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의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영어의 모음 A, E, I, O, U가 일본 가나의 모음 아, 이, 우의 오와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의 언문도 기본 모음 아, 어, 우, 우, 이, 아래아에서 보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처럼 계통을 달리하는데도 의문의 구조나 역할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아 성경에도 나오듯이 세상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는 이야기가 맞나 봅니다. 선생님,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원문에 비해 영어는 읽기와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모음의 발음이 어렵습니다. 상호가 말했다. 맞습니다. 자음만이 발음과 일치하는 외국에서 들여온 오래된 알파벳밖에는 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미인들도 읽으면서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고 철자를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철자 개량을 하자는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헐버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로마 알파벳이 외국에서 들여온 겁니까? 상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최초의 도시 테베를 건설한 고대 페니키아의 카드모스 왕자가 문자를 모르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페니키아 알파벳을 가르친 게 고대 그리스 알파벳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스 알파벳은 페니키아 알파벳의 모음 몇 개와 자신들의 발음에 필요한 몇몇 자음을 첨가하여 창제되었습니다. 로마 알파벳은 바로 그 그리스 알파벳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은 고대 페니키아 문자를 그리스에 전해준 카드모스 왕자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헐버트는 상호에게 근대 언어학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복사나무에 잎이 나고 푸른 열매가 매달리기 시작할 무렵 탁지부의 인천관리비운학교 속성과 관비생을 선발한다는 모집 공고가 붙었다. 상호는 배제학당의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지원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호를 전송하며 헐버트 선생이 가장 아쉬워했다. 상호는 서운해하는 승부를 뒤로하고 제물포로 향했다. 하지만 국군이 당한 건지 국모가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하게 시해당하는 전대미문의 병고가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춘생문 사건이 터져온 나라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배제학당 동무들 중 관련자가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이러다가 신학문이고 뭐고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삭힐 길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6개월 속성 과정을 마치고 이듬해 초 전운국 소속 해운회사인 이윤사 마산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하지만 관리들의 부실 경영과 재정난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던 이윤사는 가보개혁으로 더 이상 세고 군속마저 담당할 수 없게 되자 기성관리권을 일본 우선회사에 넘겨주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다시 시국이 어지러워져 이윤학교도
이은사 지사 일도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작금의 이런 정치 상황도 황당하지만 이럴수록 각계 각양의 분야에서 서둘러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일으켜 구국 광병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인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개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답답할 노릇이었다. 어쨌든 상우는 다시 배제야 땅으로 돌아왔다. 그를 가장 반긴 사람은 승구와 헐버트 선생이었다.